최근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 사고에 대한 소식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해군 능력과 핵전략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예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중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핵잠수함과 승무원이 모두 희생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서해인 것으로 주장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잠수함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증거와 의혹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중국의 핵잠수함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다시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주요 핵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잠수함의 운영과 안전성에 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잠수함과 관련된 논의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안보와 핵무기 안전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제 정세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지난 8월 말 대만 매체들은 중국의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벨 뉴스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트는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 보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중앙통신 CNA도 인터넷 매체 보도를 인용해 사고로 인해 탑승한 중국 해군 장교와 장병 전원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의 대변인 순리팡은 대만군이 정보, 감시, 정찰 등을 통해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중국 핵잠수함 사고와 같은 정보를 듣지 못했고 이러한 정보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는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뉴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추가로 확인할 공식 성명도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미국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급 핵잠수함은 중국 선박중 공집단 CSIC가 랴오닝성 보아이 조선소에서 건조한 것으로 총 6척이 건조돼 실전 배치됐죠. 한 벌함이 공구사명이며 이를 개량한 두 벌함이 공구삼A형, 세 벌함이 공구삼B형입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러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합니다. 네이벌 테크놀러지에 따르면 중상급의 길이는 107m, 너비 7.5m, 배수량은 7,000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선체는 물방울형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30나트의 승조원은 100명이죠. 네이벨 뉴스는 093A형이 영국 해군의 어스튜트 핵잠수함과 같은 크기로 프랑스 최신 잠수함 슈프랑급과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중간 크기쯤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무장이 특히 강력합니다. 한수에는 상단의 사기, 하단의 이기 등 6기의 533mm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이벨 뉴스는 어뢰 크기의 무기 22발로 무장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여기에는 수상 함정과 육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YJ-18 초음속 순항 미사일, YJ-82 대함 미사일, 로켓 발사 기뢰, 어뢰가 포함됩니다. 어뢰로는 미국의 MK-48 중어뢰에 비견되는 U-6 중어뢰와 전기 추진 어뢰 등이 탑재됩니다. 유선 유도가 가능한 U-6 어뢰의 사거리는 최대 45km이며 공격 시 속도는 시속 65나트에 달합니다. 탐지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의 탐색과 공격을 위한 중주파수 소나, 함 선체 양측의 저주파 선배열 소나를 각각 탑재하고 있고 능동 탐색과 공격을 위한 예인 소나도 갖추고 있죠.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내놓은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대수상전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093B형을 추가고 건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격에 치중된 성능을 만들다 보니 잠수함으로서 기본 소양인 안전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해저에서 사고가 나면 승조원들을 지킬 도리가 없습니다. 사고 시 생還 가능성이 거의 5에 수렴하므로
잠수함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승조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게 폭발했다고 하니 그 중국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중국 국방부는 일단 공식 성명을 통해 잠수함 침몰 사고는 사실이 아닌 루머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은 누가 봐도 진위 여부를 밝히지 않고 은폐하겠다는 의미로 보였죠. 그래도 당사자들이 부인하니 이 사고는 그렇게 잊혀가는가 싶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며 다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대만 해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서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대만과 인도의 몇몇 매체가 흑산도 서쪽을 사고 지점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093급이 다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원자로가 파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인양에 성공하는 경우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든 대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 WC-135R 콘스탄스 피닉스가 사고 시점인 지난 8월 말부터 열흘이 넘게 서해안 상공에 오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위해 미군 강습 상륙함이 서해로 들어오는 등 정찰기가 뜰 만한 다른 일도 없지는 않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진 못하고 있죠.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든 서해에서든 중국 잠수함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찰기가 아니라도 중국군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해당 시점 이후로 자취를 감추면서 숙청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093급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성능을 갖춘 최첨단 무기였고 다른 무엇도 아닌 핵잠수함이라는 점에서만 봐도 일대의 손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일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잠수함을 고기밥으로 만들었으니 그 책임을 물어 중국군 고위층까지 피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라져버린 중국군 고위 인사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입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은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 임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 또한 숙청설을 제기한 바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은 리 부장이 자취를 감춘 것과 관련해 현재 중국 공산당이 2017년 10월 이후 군사장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때는 마침 그가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 발전부장을 맡았던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리상푸를 비롯해 방산업체 고위층 등 최근 10년간 무기 개발 및 도입을 주도했던 고위급 인사 20여 명이 현재 무더기로 실종된 상태라며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핵추진 잠수함 침몰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핵잠수함을 날려먹은 것은 사실일 것 같다는 설이 지배적인데요. 최첨단 핵잠수함도 이렇게 한순간에 침몰해버리는 사례가 생기자 잠수함이 사고로 허무하게 침몰된 다른 사고들도 이번 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난갈라함이 발리섬 북쪽에서 원인 미상의 사고로 침몰해 승조원 53명이 전원 회생된 사고가 있었죠. 이때 난갈라함은 무려 9년이나 창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승조원 정원 34명을 19명이나 넘겨서 태우고 다녔던 만큼 직접적인 원인은 불명이나 인재임에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리는 이때도 깨알같이 한국 탓을 해보려고 했었지만요. 2000년에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이 침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바렌츠해까지 나가서 훈련을 하던 도중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서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렸고 초당 9만 리터씩 쏟아져 들어오는 물의 동제력을 상실해 침몰했죠. 당시 승조원은 118명이었는데 러시아는 핵잠수함 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구출 작업에 늦장을 부렸고 서방의 구조 지원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모든 승조원들이 질식으로 숨진 모습을 발견한 것은 노르웨이 해군의 구조대였습니다. 폭발 원인이었던 어뢰발사관의 장비가 너무 낡았던 것, 그리고 구할 수 있었던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실패한 점 등으로 이 사건 역시 인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사고의 경우 승조원들의 생환율이 극히 낮은데 그래서 다른 무기들에 비해 잠수함은 성능만큼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점에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잠수함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역 잠수함들에 비교하면 개발 시기가 가장 최근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도 가장 발전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무장이나 동력 체계와 승조원들의 생활 공간이 가능한 한 분리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수습 체계를 갖추고 있어 승조원들에게도 이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중한 화력과 세계 최장의 자망 시간 등 성능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니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잘 알려진 대로 캐나다와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핀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 둘 중에서 잠수함 도입을 결정할 계획인데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러 보낸 사찰단은 한국에만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승산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잠수함 사업에서 유럽 바깥에서도 잠수함을 사올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더니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나의 부스를 찾아 한국산 잠수함을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필리핀도 최근 들어 해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인데 프랑스와 독일이 입찰한 가운데 그 사이로 한국도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소형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제시한 기종들은 모두 이미 요구 체급을 넘어서고 있어 어느 쪽을 고르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 잠수함을 한국이 제안한 것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해군 전력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의존해서 현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업에서도 한국의 승률이 작지 않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수출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한국. 앞으로도 한국이 더더욱 많은 수출을 통해 잠수함 분야에서도 큰 축을 이루기를 기원해봅니다. 인도의 고산지대이자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나다크에 최근 중국산 자주포 대대가 전진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다크는 인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카라코람 산맥, 남쪽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해발 4,0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3년 전 인도군과 중국군이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뒤 양국군은 무기를 증강 배치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나다크 지역은 산맥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는 물론이고 전차 역시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지대인지라 포격전이 승패를 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자주포 대대가 뜬금없는 전진 배치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군사오신트 묘칸보 1987는 지난 9월 10일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중국포 대대가 LAC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고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PLZ-45로 보이며 대략 15터부터 18대 정도. 그러나 중국산 자주포의 전진 배치로 긴장해야 할 인도는 오히려 해당 사진을 보고 안도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안도감을 넘어 폭소를 유발시키는 중공군의 실체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40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PLZ-45 자주포가 분쟁 지역과 불과 10km 떨어진 곳으로 전진해서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접한 사거리는 최신 155mm 52구경장 자주포의 사격 반경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형 견인포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요? 이에 한지리학 전문가는 현재 중국 자주포가 해발 16,000피트 이상의 고도 4,800m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앞을 지나가는 산맥 높이는 18,000피트를 넘어서 어느 곳은 19,000피트 이상까지 높아지는 데다 포 위치로부터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좁은 계곡에 있고 그곳에서 포는 모든 방향의 산등을 넘어가기 위해 상당한 고도에서 발사해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산 자주포의 사거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이론상 사거리 40km로 알려진 PLZ-45가 정작 실전 투입되어서는 반경 10km 이내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산 자주포가 4,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는 실제 성능의 25%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기체계가 고지대 운용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특히 중국산 자주포는 재원 성능과의 차이가 심각한 것인데요. 고산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난기류와 날씨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포의 사격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의 사거리와 사격 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온도와 더불어 낮과 밤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자주포 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포의 발사 파이로테크닉스 및 화약은 온도에 민감하며 온도 변화는 발사 에너지와 탄약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고지대는 대기 압력이 낮고 공기 밀도가 감소하여 대기에서의 저항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탄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자주포가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것은 결국은 형편없는 사격 정확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공기 밀도는 포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포탄의 비행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 정확성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고질적인 반동 문제와 결합되어 사실상 10km 이내에서 발사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중국산 자주포는 발사 시 반동을 잡지 못해 차체가 뒤로 밀리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발사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하기로서의 가치가 1도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포병 사격은 직사가 아닌 포물선 형태의 곡사 방식입니다. 즉, 길게는 40km 밖의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죠. 이에 포병은 정밀한 사격을 위해 디그리가 아닌 밀리라디안, 멀릴러레이디언, 줄여서 밀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도가 무려 17.7mm입니다. 자주포 사격 시 이 1mm를 살짝 틀면 1km 밖의 탄착점은 1m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주 조금이라고 느껴지는 1도를 들어버리면 1km 밖에서는 17m의 오차, 40km 밖에서는 680m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고작 1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흔들거리는 중국산 자주포를 저 멀리 배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했다가 진짜 라다크 국경선 전방에 배치된 보병 전력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중공군의 실전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포병들이 하천 밑바닥에 여러 참호를 만들었다 며 폭소를 금치 못했고 이내 실제 전투에서 중공군이 러시아인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를까 걱정된다고 비웃었습니다. 숨을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구멍을 만들 위치가 하천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전략에서는 방어를 위한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위치를 결정합니다. 하천 밑바닥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으로 비가 오면 그 지역은 빨리 침수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가 있죠.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이처럼 고산지대에서의 중국산 PLZ-45의 치명적 리스크가 증명된 반면 인도군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산 K9 자주포는 오히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모든 상황에서 탁월한 운용 능력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매체 ANI의 기자 어지트 코마어 도베는 자신의 SNS에 K9 자주포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K9 버지라와 함께 라다크 산맥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자주포 평가는 일반적으로 사막과 평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도 육군은 LAC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산악 배치용으로도 평가를 마쳤다. 그 결과 K9 자주포는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도입된 자주포 중 많은 대수가 현재 육군을 위해 LAC에 배치 중. 이 글을 본 인도 네티즌들 역시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며 정말 엄청나다. 따봉. 역시 라다크 상황을 고려하면 K9 자주포지. 내가 자주포보다 당신의 얼굴을 더 많이 봐야 합니까? 이처럼 K9 자주포의 고산지대의 탁월한 운용 능력은 인도 매체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인도 매체 르크머트노즈는 K9 버지라 포의 특징은 라다크의 높은 언덕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최근 시험 평가에서는 동부 라다크만 6,000피트 높이의 지역에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 범위는 최대 50km에 이르렀다. 고산지대에서 중국산 자주포는 제 성능의 25%밖에 발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K9은 기존 10km 정도 더 늘어난 것이죠. 사실 인도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현지 테스트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러시아의 ES-19 미스터 S가 경쟁 상대였는데 특정 기술, 발사 속도, 정확도와 기동성 등에서 K9이 크게 앞서면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죠. 테스트 가운데 사막이나 험지에서의 극복 시험도 진행되었는데 K9 자주포만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현지 테스트에 참가한 이종현 기감은 모든 해외 테스트 가운데 인도에서 진행된 테스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진행되었죠. 다양한 기후와 험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무기체계는 노르웨이의 설원, 인도의 고산지대, 이집트의 사막 등 모든 곳에서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자주포입니다. 특히 인도군은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후 한 차례 실전 경험까지 치르는데요. 그 이후 K9 자주포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여 200문의 추가 도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분쟁 당시 K9 자주포 신문과 파키스탄의 SH-15 차륜형 자주포가 맞붙었습니다. SH-15는 중국산 PCL-181 자주포의 수출형이죠. 그리고 결과는 K9 자주포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 중국 역시 라다크 지역에 무한궤도형 자주포 PLZ-45를 배치했는데
결국 오늘날 이 꼴이 난 것입니다. 한편 최근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형 K9A2가 12일부터 진행되는 영국 방산전 시외 DSEI에서 공개되었습니다. K9A2 모델은 탄약과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2명의 탄약수가 줄어 현 5명의 운용인원을 3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까지 줄어 안정적으로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니 전 세계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영국에 수출되는 것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영국의 MFP 사업이 영국 주력 자주포 에즈 90을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를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에즈 90은 1992년에 등장한 자주포로 K9 자주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자주포이며 당시만 해도 포탑 설계에서 최고의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FH-70, SP-70, 에즈 90으로 이어지는 155mm 자주포 독자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이러한 영국이 정식으로 K9A2를 주력 자주포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K9A2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K방산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성능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부분 정치적 이유로 선택된 C방산은 도입한 국가에서 각종 말썽을 일으키면서 C방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FA50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산 JF17은 도입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146대 JF17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이 기체 대부분은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을 믿고 JF17 11대를 샀던 미얀마에서는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민 엥 흘레잉 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얀마 공군의 JF17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중국 측의 대응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죠. 미얀마군은 JF17 모든 기체의 전투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제 AESA 레이더인 KLJ-7A1은 탐지거리가 200km가 넘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표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고 이에 기본적인 공대공 전투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며 기체 강도도 약해 공중 기동 이후 동체에 잦은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역시 3대의 JF17을 구매해 2021년 모두 인수 완료하였는데 현재 이 3대 모두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최대 40대의 JF17을 구매하려 했지만 시범 운용 이후 추가 구매 계획이 전부 폐기되었다고 하였죠.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친중 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1대1로 핵심 거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투기 자체의 성능보다는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유로 또 그 관계로 인해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일이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물고 싶은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인 것이죠. 이에 중국산 장비를 도입한 국가의 네티즌들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문이 없는 거냐, 구매하는 무기마다 결함을 일으킨다 라고 하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분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 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래 전장 대비 KF-21 무장할 유도무기 개발해야 이렇게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이에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터부터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B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HGB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은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초음 미사일 확보에 뒤처지고 있는 미국이 4종류의 HGV를 개발했다는 사실만 봐도 두 방식의 개발적 난이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HM-183R로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 성공하는 횟수가 이렇듯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두와 필요한 사거리를 향상시키며 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최초로 HCM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선 러시아가 다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7년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전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여러 차례 발사해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한 기록을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ICBM 탑재 활공체 형태인 HGV 방식의 아방가르드 함정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HMC 방식의 지르콘도 개발했는데요. 스크림 제트 엔진인 지르콘 미사일도 2025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야세넴급 핵추진 잠수함에 지르콘을 탑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해상과 공중에서 발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모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HMC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콘은 30터부터 40km 고도에서 최대 속도 마하 9로 비행할 수 있으며 1000km 거리에 있는 지상 및 해상 표적 모두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도 탑재가 가능한데 탐지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작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불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CCTV가 최초로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DF-17불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사막의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내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27분을 개발했고 2019년부터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둥펑 27은 단일 극초음속 활공체 HGV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 무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한 발 늦은 상황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현재 미 육군은 4종류의 HGV를, 해군은 극초음속 공격용 순항미사일 한 종류를, 공군도 HCM 4종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 기종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을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역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공부는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ADD가 HCM 방식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한 상태로 사실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는 이미 2007년 완성됐습니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DD 연구진이 상세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늦게 뛰어든 미국도 극초음속 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한국의 국방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재작년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기반 모델인 하이코어 초고속 발사체 시험 모델을 공개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이코어는 ADD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시험 비행체로 목표는 20km급 고도에서 스크램제트 엔진 점화 및 정상 비행이 가능한 마하 5급 초고속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이코어 비행체는 총 길이 8.7m, 중량은 2.4톤으로 올해 안흥 시험장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집약됐는데 한국은 2004년 러시아 N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사로부터 P-800 야운트 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되고 있던 램젯 기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도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핵심 기술이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DD는 이렇게 입수한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야운트급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했고 마하 5의 이상의 하이코어 개발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이코어 테스트 비행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대형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의 체계 개발이 끝나는 2026년에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무장들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동합 테스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425 위성 사업으로 수평선 너머의 목표물 탐지 능력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극초음속 마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25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탑재 위성 사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 425 위성 1호기가 오는 11월 미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까지 총 5기를 전력화하는 425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 군은 ITU에 425 위성 1호기의 위성망 국제등록 동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425 위성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탐지해 대응하는 선제 타격 체계, 이른바 킬체인의 눈 역할을 담당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 엔진 개발에 본격화하면서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항공기용 APU까지 국산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PU는 항공기의 보조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항공기 엔진을 켜거나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기내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APU는 일정 고도에 올라서 순항 상태에 도달하면 주엔진의 전기 공급을 맡기고 꺼지는데 이때 최소한의 동력을 기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렇듯 한국은 미래 전장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KF-21의 핵심이 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하루빨리 공개됐으면 합니다.